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이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거 아세요? 정보 독점? 정보의 빈부격차?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뭐냐? 지금 지배자들이, 한마디로 권력자들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 정보를 뿌리는 거야. 막 그 쓰레기 정보들을 막 뿌려가지고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뉴스의 시대에 나와 있는 거야.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 쓴 책 뉴스의 시대에 그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이게 뭐냐?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놈들, 지네들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고급 정보로 지네들은 이미 돈을 다 알짜배기로 나눠 먹어. 그리고 나서 지네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털 때 그때 정보 뉴스에다 경제 뉴스에 팔아가지고 주식을 파는 그런 식이야. 경제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면 늦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찌라시를 보고 막 사잖아. 찌라시도 이미 찌라시가 돈다는 것도 찌라시가 뭐냐면 증권가에 돌고 있는 B급 정보야. 그러니까 비밀 정보, 그러니까 공식적 비공식 정보. 찌라시라는 말이 증권가에 돌고 있는 비공식 정보지를 찌라시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어느 주식이 대박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부자들이 그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주식 거래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찌라시들은 이미 단물 다 빠지고 여러분들한테 떠넘길 때 뿌리는 찌라시. 근데 그 찌라시 믿고 주식을 샀어. 근데 이게 오를 가능성이 없어. 그럴 때 경제뉴스에다가 막 붐업을 해가지고 경제뉴스에서 이게 블루오션이다 이러면 또 무지한 사람들이 그걸 막 살 거 아니야. 그때 비싼 값에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미 걔네들은 10배 20배 뻥튀기 해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찌라시 보고 사가지고 경제뉴스에다 한 2배로 뭐 2배 정도 먹고 빠지고 그럼 경제신문 보고 산 애들이 22배 손해를 보는 거야. 40배 손해를 보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정보는 자기네들끼리 가지고 있고 가짜 정보를 막 뿌려가지고 뭐가 진실인지를 못 보게 하는 거. 야바위지. 일종의 정보 야바위야. 지금의 종편이나 이런 미디어, 전 세계 언론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거야. 가짜 정보를 막 뿌려가지고 국민들이 바른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해? 망치부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망치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수히 많은 거짓 정보 중에 진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망치부인 방송을 봐야 돼. 왜? 내가 이걸 정보로 인정하느냐 안 하냐 딱 하나야. 근거. 나는 어떤 어떤 뉴스든 증거로 확인해. 증거가 없으면 인정 안 해. 예를 들어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내가 뉴욕 갔을 때 최순실 막 문제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뭐 최순실의 딸이 애를 낳고 어쩌고저쩌고 별의별 지랄 나올 때 이거 죄가 되냐? 그런 질문 했잖아. 기억나? 최순실의 딸이 애를 낳았네 어쨌네 그러면서 흉을 볼 때 그때 내가 그랬어. 그게 무슨 죄냐? 죄가 안 됐어. 그 다음 최순실이 민간인인데 무슨 직권남용이 되냐? 나중에 그게 박근혜 직권남용의 공범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내가 인정한 거였지. 그 전에 인정 안 했잖아. 맨 처음부터 얘네들은 최순실만 터뜨렸어요. 기억나요? 얘네들이 맨 처음에 잡았던 건 박근혜가 타겟이 아니었어. 솔직히 최순실이 타겟이었어. 그래서 최순실을 막 터뜨려가지고 이게 최순실이가 700 몇십억을 박근혜가 멍청하니까 박근혜를 살살 꼬셔갖고 700 몇십억 뒷주머니를 찬 거야. 그 재단으로. 그러니까 재벌들이 언론을 통해갖고 최순실의 비리를 터뜨려서 최순실의 최순실이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최순실을 터뜨리고 박근혜를 협박해서 내년 대선에서 손 떼라. 그게 쟤네 목적이었어. 맨 처음 목적.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돌아본 결과야. 자, 8월 달에 이명박이가 이번 대선은 내가 내 손으로 준비하겠다. 그렇게 발표해. 그 다음에 터진 게 최순실 사건이야.
그 전에 뭐가 터졌냐면 우병우, 이석수가 한 판 딱 붙어. 챙챙 그러면서 붙어갖고 박근혜가 이석수를 압수수색해갖고 싹 뺏어버리잖아. 그 이석수가 그러니까 우병우하고 대립해갖고 소위 자기네 그 청와대 비리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석수가. 그러니까 그 이석수를 우병우가 그걸 알고 그래서 붙은 거야. 그래갖고 붙어갖고 마찰이 일어나니까 박근혜가 이석수를 쳐가지고 사무실에서 다 뺏어갔어. 그리고 얼마 안 돼갖고 이명박이 나타나 이번 대선은 내 손으로 치르겠다. 그리고 나서 터진 게 최순실 사건이야. 시점상. 그치? 그렇게 사건들이 터지는 거야.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모든 일은 작년 8월쯤에 우병우 장모가 무슨 1200억짜리 땅을 팔았는데 우병우가 거기 갔다. 그런 뉴스가 뜬금없이 조선일보인가에 나와. 그치? 그러면서 뭐지? 아니 뭐 땅을 팔았는데 거기 간 게 왜 문제지? 근데 이제 이게 우병우를 이쪽에서 친 거야. 이명박 쪽에서 딱 쳤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거 정보 근원지가 어디야? 이석수야? 그리고 이석수를 쳤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한 판 땅땅 붙어갖고 이석수가 삐져갖고 그만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이 나타나갖고 내가 이번 대선을 책임지겠다. 내 맘 내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막 손석희에서도 진짜냐? 너 무슨 얘기냐니까. 아니 그냥 해본 말이야. 뭐 이러면서 대충 넘었어. 그래놓고 9월달 터진 사건이 최순실이야. 그래서 9월 10월달에 최순실 개인의 비리로 몰아간 거야. 이대의 뭐 문제, 이대의 부정입학 문제, 그리고 뭐 이렇게 개인이 문제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 개인의 비리로 막 몰아가.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러나 손석희가 욕먹는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연관고리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최순실 사건을 막 언론에서 특히 조중동이 주도했어. 조중동이 주도하면서 막 최순실 사건을 터뜨렸는데 나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잖아. 여기서 걸릴 게 뭐냐.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진경준 전부 다 연관된 사건이야. 검사들끼리 막 비리가 터지잖아. 검사들끼리 비리 터지는 게 이게 다 세력 다툼이었던 거야. 서로 이렇게 이놈이 반역자요. 그래갖고 매우 쳐라. 그럼 막 주리를 틀던 그 시대를 한 거야. 진경준 잡혀 들어가고 뭐 누구 잡혀 들어가고 이게 전부 다 서로 이제 자기 라인에 그 검사들끼리 이제 막 잡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최순실 문제가 박근혜하고 직결 연결되게 된 사건이 그 사건이야. 타블렛. 그 타블렛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 타블렛 사건이 없었더라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무관했어. 그냥 최순실을 계속 최순실 건으로 박근혜를 압박해서 너가 대선에서 손 떼라. 그게 이명박 측의 요구였던 것 같아. 그런데 타블렛 PC가 터져.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거 돌려 이런 거야. 내가 볼 때 미디어들이 돌리기로 한 거야. 사건 확대시키기로. 그래갖고 확대시켜갖고 차라리 그러면 그러니까 가봐. 생각해봐. JTBC에서 타블렛을 확 가져간 게 언제냐면 그 보도하기 2주 전이야. 그럼 이미 박근혜나 얘네들 다 알았단 얘기야. 대책을 수립했겠지. 그래서 JTBC가 언제 보도할까? 내가 볼 때 JTBC 안에도 다 쟤네들이 도청장치도 했을 거고 무슨 내부적으로 오고 한 얘기 다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JTBC에서 최순실 타블렛을 터뜨릴 것 같다. 그날 일부러 개헌 발표한 거 아니냐고. 뜬금없었잖아. 박근혜 개헌 발표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였어. 그 전까지 박근혜가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갑자기 개헌하자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볼 땐 개헌 얘기를 터뜨려서 이 최순실 타블렛을 덮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언론들이 특히 삼정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네티즌 조직이야. 이쪽에서 타블렛을 터뜨렸어. 그래서 막 퍼돌려. 내가 봤어. 내가 늘 추적해왔던 이상한 애들이 타블렛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서 작전을 변경한 거야. 그냥 박근혜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간접 협박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관계가 터진 김에 터뜨려. 그래서 일단 탄핵까지 몰아간다. 탄핵까지 몰아가서 그럼 일단 탄핵 소추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 뭔가 해결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탄핵의 시간을 끌면서 이 전세를 뒤집고 이명박 뜻에 따라 움직일 후보를 만들어낼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두고 보자. 이게 쟤네들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11월 초에 미국에서 사인이 딱 왔잖아.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한미관계 동맹에 이상 없다. 그걸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얘기했다는 건 박근혜를 버리겠다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얘네들의 지금 박근혜를 버리고 제3지대에서 명바타를 세우려는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해서 던졌잖아. 소설이라고. 그런데 진짜 그 뒤로 한나라당에서 탈당 움직임이 나오고 그 뭐라 그러나 명바타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였잖아. 그리고 이 박지원이 새누리당이랑 막 어울리는 이상한 모습들, 이정현이랑 주고받은 비밀 문자들 이런 게 다 털리면서 결국 제3지대론이 끝나버리는 거야. 반기문 대권론도 망해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와서 쟤네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박근혜를 탄핵으로 일단 몰아갔기 때문에 박근혜는 이제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냥 탄핵 기각을 시켜주고 내가 볼 땐 이명박과 박근혜계가 딜을 하는 것 같아.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딜을 해서 탄핵을 기각시켜주고 시간을 벌어서 전세를 뒤집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 이명박 언론들이 갑자기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부터 탄핵 기각으로 방향을 잡잖아. 라는 소설이지. 라는 소설.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이명박 쪽은 내년 대선 후보를 세울 시간을 벌어야 되고 박근혜는 국정교과서를 관철시켜서 지아버지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그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소설이지. 예.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시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다는 얘기죠. 네. 다 이해가 됐어요? 예. 이거 이해가 다 되셨어요? 이 소설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됐어요? 네. 하여간 지금 이제 쟤네들 판을 저렇게 바꾸고 있는 것 같다. 하여튼 이제 이 얘기는 주진우에서 시작됐지. 왠지 주진우 기자가 굉장히 재밌는 기사들을 쓰는데 나는 좀 내가 볼 때는 주진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주진우를 이명박 언론이 이용하는 것 같아. 이명박 세력이 한마디로 삼정원이 주진우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그 주진우의 기사를 너무 많이 띄우는 것도 같고 내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주진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미관수 사건 때문이야. 2012년에 미관수를 띄웠던 애들이 국정원이라니까. 국정원에서 미관수를 띄워. 그래서 사람들을 미관수를 다 몰아놓고 거기서 여론조작을 했어. 그래서 12년 총선 대선 말아먹었어. 총선을 말아먹어. 미관수로. 그 다음에 일베하고 오유를 동원해서 대선을 말아먹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진우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주진우나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을 이명박 언론이 활용하는 것 같다. 그들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불리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좀 살짝의 왜곡을 하고, 그러면 또, 근데 또 이 사람들의 팬들이 있어. 그죠? 이 낙곰수 팬이나 정청래 팬들의 공통점이 있어. 일단 교집합이고, 정청래 팬이 대부분 낙곰수 팬이야. 왜냐면 낙곰수 멤버들이 정청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낙곰수 팬 이꼴 정청래 팬인데 그 중에서 이 정청래 낙곰수 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사건을 이렇게 냉철하게 객관적 증거로 보기보다 이 그들의 추측을 되게 절대시해.
그러면서 근거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막 일단 퍼뜨리고 본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우겨. 막 우겨. 그리고 뭔가 합리적인 사람들이 반론을 제출했을 때 막 짓밟아. 근데 나는 이렇게 봐요. 민주사회의 모든 언론은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주진우나 이런 뭐 김어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 난 있어야 된다고 봐. 내가 소설 쓰듯이 김어준의 소설도 망치부인의 소설도 다 읽혀져야 되는 건 맞아. 다만 그 지지자들이 명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주장의 근거를 봐야 된다고. 그리고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된다. 무조건 막 퍼뜨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야. 예. 똑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김어준이 주장한 걸 다 믿지 않잖아.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많이 인정을 안 해. 그게 뭐냐. 근거가 명확하면 팩트를 근거로 쓴 소설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팩트가 분명하지 않은 주장이면 난 믿지 않는다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난 동의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방송할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매일매일 방송할 때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 망치부인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증거예요. 예, 증거가 있어야 돼. 예, 그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실인지 아닌지를 뻔한 거짓말인데 이게 진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너무 당황스러워. 아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야. 아 이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구나. 한글은 다 읽는데 한글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한글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기보다 안타까워해야 돼.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몰라서 그래요. 물론 알면서 하는 국회의원 새끼들도 있지. 그 박근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새끼들을 알면서 그 지랄하는 거야. 학력도 있고 공부도 다 한 새끼들인데 일부러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 새끼들은 오로지 권력을 위해서 미친놈들이니까. 그러면서 그놈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무지한 지지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예. 그 무지한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잘 모르니까 못 배우고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없는 그 단순한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새머리를 하기 위해서 아주 거짓말하는 진짜 처죽을 놈 새끼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김문수는 옛날에 박근혜를 막 제일 먼저 탄핵하라고 그러더니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자,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많은 뭐 팟캐스트나 영상물들이 떠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판단해야 될 게 뭐냐. 일단 그 말을 한 사람을 봐야 돼. 나처럼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과거를 드러내놓고 지금은 자기 집에서 방송한 사람이야. 나는. 그지? 무슨 어디 무슨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내 집에서 방송한 사람이고 내 집 주소, 남편의 직업, 우린 다 까여있어. 그지? 그냥 나의 과거도 다 까여있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과거에 뭘 했고 다 알아. 그쵸? 다 알려져 있어.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여러분들이 혹하는 그 유튜브의 스타들, 교수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해. 근데 여러분이 교수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해요? 대학에 소속이 없으면 교수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가령 어떤 사람이 막 역사적인 주장을 해. 그러면서 어느 박사가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 박사라는 사람이 이 어떤 이론을 얘기할 때는 그 이론의 전공 박사일 때만 붙여주는 거야. 막 무슨 그 역사에 대해서 자기의 추측과 상상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물학 박사인가 그래. 엉뚱한 과목 박사인데 그 사람이 무슨 그거 뭐지?
뭐 저기 있잖아. 왜 그 말도 안 되는 그 환단고기를 이야기하는 그 박사란 사람이 역사학 박사가 아니야. 역사학 박사가 아닌 사람이 주장하는 걸 무슨 박사가 얘기했다라고 퍼돌려. 그 사람은 그렇게 역사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학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워서 그 부분은 박사라고 불러줘야 돼. 근데 그게 그 역사학 박사가 아닌 사람이 역사적 주장을 하면 그게 아저씨 주장이야. 그럴 때는 그 아저씨가, 어느 과목의 어느 학 박사인 아저씨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전직 교수, 그 다음에 상관없는 박사, 이런 사람들이 상관없는 주장을 하면 그걸 믿어주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박사나 교수는 학문적 명칭이에요. 그지? 박사나 교수는 학문적 명칭이야. 그러면 그 어느 학문에서 인정받았을 때 박사라고 불러줘야 되고 그 학문으로 가르칠 때 교수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그 뭐 교수나 박사의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아무나 교수가 말하면 맞는 거다. 그러니까 맨 개소리한 놈들이 교수 하고 다니고 박사 하고 다니는 거야. 똥박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판단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가 전력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돼. 뭐 어느 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서 평도 보고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를 보고 그래야 되는 거야. 어느 박사다. 그리고 그 박사의 일은 뭘로 학위를 땄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올 선생님 뭐라고 불러? 도올 선생이라고 부르잖아. 도올 박사라고 안 그러고 도올 교수라고 안 그러고 도올 선생이라고 그러잖아. 망치 부인이 어떤 학문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 나는 뭐라 그래? 주부라고 얘기하잖아. 왜냐면 어떤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할 때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할 때는 그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딴 명칭만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맨날 그러죠. 국세청 지정 방송인, 법원 지정 언론인, 그러나 자칭 주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많은 거짓 정보들을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 그 사람의 일생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2013년에 손석희가 JTBC 사장으로 갈 때 막 욕을 했잖아. 손석희가 배신하고 변절했다고. 그때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손석희의 역사를 믿는다. 나는 손석희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불의에 맞서왔는지를 나는 안다. 나는 이 사람이 JTBC에 들어가서 정말 트로이 목마이를 할지 아니면 그들의 하수인이 될지 두고 그의 활동을 보고 판단하겠다. 나 혼자 유일하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 막 손석희 욕을 하다가 우리 시청자들이 두고 보자. 그리고 난 다음 욕이 중단이 됐고 손석희는 지금의 JTBC 뉴스의 신뢰도를 킹왕짱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야. 반대로 내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어떤 교수가 너무 인기가 있는 거야. 뭐 무슨 프리허그를 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 있었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을 때 나는 그의 인생을 모른다. 그 사람이 과거 독재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모른다. 그 사람이 많은 대학에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 많은 젊은이들이 독재와 맞서 싸우면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서 활동했는지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독재 시대에 독재에 맞서 싸우지 않은 사람이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과거의 경력을 봐요. 그의 전력. 그의 전력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고 나는 판단하는데 난 이 사람 잘 모른다. 그러니 너무 띄우지 마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기어이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고 사고를 번번이 치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야.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축적해서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자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을 덥석 믿지 말라고. 막 망치부인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늘 물어보는 게 뭐야? 그거 말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잘 모른대. 잘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은 믿지 마세요. 기준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사기당하지 않을 그 기본이 뭐냐? 모르는 사람 말 안 믿으면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 말 안 믿으면 사기를 안 당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혹한, 아주 흥미있고, 이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끌려다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생각이 모자라.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뺏기고 당하고.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왜 나무위키에 대해서 나무위키를 나는 국정원에서 제작한 걸로 본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요? 원래 위키디피아라는 경향신문에서 시작한 집단지성 백과사전 운동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무슨 위키트리로 바뀌고 그러더니만 지금 무슨 나무위키라는 게 막 인터넷에 퍼져 있어. 근데 내가 그 나무위키에 대해서 나 이거 국정원과 연관된 것 같아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15년 5월이야. 15년 5월 이전에 나무위키가 별로 없었어. 15년 이전에는 나무위키라는 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년에 나무위키가 막 떴어. 위키백과 말고 나무위키라는 게. 그런데 그때 그 나무위키가 내 눈에 걸린 건 여시 사태 때문에 걸린 거야. 나무위키의 존재를 몰랐는데 여시 사태가 딱 터져. 근데 내가 일부러 제목을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거 국정원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내가 여시를 혼내줄 것처럼 제목을 달아.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망치 부인이 여시를 혼내주기로 했다 막 이러면서 글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위키트리에서 나무위키에서 나를 엄청 띄우는 글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국정원의 이제까지의 농락지를 다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끝에 가가지고 서울대생한테 졌다는 얘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때 기억나요? 2015년에 내가 여시를 혼낼 것처럼 제목을 달아, 여시에서 나 깐 거 누구야?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여시를 혼내준다 그러면서 막 망치부인 엄청 띄우는 거야. 망치부인의 전력 막 이러면서 엄청 띄워놨는데 내가 이제까지 국정원에서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쫙 밝혔어. 그러니까 망치부인이 서울대생에게 졌다. 그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야. 서울대생이 나한테 진 문제인데 그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새끼들은 국정원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내가 그때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내가 어저께 어떤 선배한테 전화를 받았어. 야, 너 감옥 2번 갔니? 아니요, 1번 갔다 왔는데요. 했더니 너 실형 2번 당했다 그러던데 누가요? 했더니 누구누구가 그렇대. 그래서 기사가 있다는 거야, 네이버에. 그래서 기사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 말한 사람이 말을 피한다는 거야. 이제 계속해서 알아냈어. 국정원 지인이래. 기사라고 준 게 나무위키고. 나무위키의 망치부인 이야기를 그걸 신문기사라고 뿌린 게 국정원하고 관계된 지인이래. 내가 그랬잖아. 그 나무위키 국정원과 연관된 것 같다고. 예. 증거 잡았어. 국정원 연관자들이 나무위키의 망치부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어쩐지 나무위키 이상하지. 말 한마디를 써도 뭔가 이상하게 쓰고. 그죠? 아니,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망치부인이 전과자라고 얘기하면 화를 낸다. 여러분, 망치부인이 전과자라고 얘기하면 화를 냈어요? 잘 생각해봐. 내가 맨날 뭐라 했어? 전과 2범 되면 경북에 출마하고 전과 14범 되면 대권 도전하겠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야, 그거.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걔네들이 근거로 쓴 언론 보도라고 올려놓은 게 우리 가족을 명예훼손해가지고 대법원 유죄 판결 받은 애 주장을, 일방적 주장을 마치 뭔가 진짜 신문기사인 것처럼 올려놨잖아. 이게 바로
수상하다는 증거예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있는 자의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신문기사인 것처럼 올려놓은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일부러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죠. 객관적인 사실들을 주관적으로 아주 비꼬아가지고 아주 나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죠? 근데 내가 이거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다 내가 그랬잖아. 그런데 그 자료를 준 사람이, 그러니까 나무위키로 망치 부인에 대해서 준 사람이 국정원 지인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망치 부인 방송을 날마다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거짓 정보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있으니까 망치 부인을 들으러 오겠죠? 물론 이 중에도 한 1000명은 망치 부인을 욕할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고 보는 사람도 한 1000명 될 거라고 봐. 그죠? 그리고 망치 부인이 긴가민가 그러면서 보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될 거라고 보고, 망치 부인을 믿는 사람이 한 40%? 난 이렇게 봐요. 내가 볼 때 우리 방송 시청자가 만약에 뭐 6000명이다. 그러면 한 1000명은 망치 부인 안 믿어. 그 다음에 한 2000명은 망치 부인이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다. 아니, 한 3000명은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보는 거야. 그리고 한 2000명 정도가 망치 부인이 맞다 라고 하고 보는 것 같아. 예,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게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변함없이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못 알아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못해.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하고 싸웠을 때 충격 크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비난했을 때 충격이 큰 것처럼 당연히 내 편인 줄 알고, 예,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사람한테 비난을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 상처를 받잖아. 그죠? 그게 뭐냐 하면 내 가족이니까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랑 같이 밥 먹고 어울리니까 내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일종의 헛된 기대야. 일종의 헛된 기대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럴 때 상처를 받아. 예. 가족들이나 친한 절친한테 배신당했을 때, 심지어 왜 아버지들이 폐인되는 게 친구한테 배신당하면, 친구한테 사기당하면 폐인돼 버리잖아. 그게 돈을 잃은 것보다 친구한테 배신당한 상처를 극복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 가족들이 분열됐을 때가 진짜 집안이 안 좋아지잖아. 근데 이 모든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래? 라는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예. 어떻게 사람이 그래? 라는 말은 사람은 이러이러할 거야. 쟤는 이러이러할 거야. 나의 기대야. 그건 내 생각이라고. 근데 그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절대 가족이기 때문에, 절친이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럴 거라고 단정하면 안 돼. 또 가령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정치인들, 막 앞에서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 하잖아. 막, 어머, 너무 멋있어요. 막, 의원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 막, 내가 스타구나. 내가 신이구나. 내 말을 다 듣는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막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 몰려오는 모든 사람이 날 지지할 거라고 오해를 해. 그래서 망하는 거야. 나는 절대 안 믿어. 무엇보다 나를 막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경계해. 갑자기 후원을 많이 하면 일단 경계경보 1호가 발령이 돼. 뭔가 수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뒷조사를 시작하지. 이 사람 알아요? 막 이러면서. 이게 나는 나한테 막 잘할수록 더 의심해. 그리고 나한테 잘했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마음을 주지 않아. 왜 그러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헛된 기대를 하다가 당하는 거야.
그 나한테 잘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 내가 인연한테, 그동안에, 홍삼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인연이 별로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거야? 미안합니다. 난 비싼 거 보낸 사람일수록 일단 더 많이 의심해요. 예. 왜냐? 나한테 줄 리가 없잖아. 근데 왜 주겠어? 뭔가 의심스러운 거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난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이쁘다 그러면 저 새끼가 나한테 돈 빌릴래나 보다. 그리고 나 돈 없어 이 새끼야. 그러고 도망가. 일단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더 가. 그러니까 웬만해서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요즘에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 그 시청자들 중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망치분 방송에서 절대 금지되어 있는 게 뭐죠? 시청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남편한테 누가 인사를 하더라고. 앞으로 나는 그 사람을 블랙 걸 거야. 다음에 내 눈에 띄면. 내가 바빠서 지금 찾아서 블랙을 못 거는데, 예. 우리 방송에서 절대 금지된 게 침묵질이에요. 예. 그리고 누군가 침묵질하고 시킴질 금지되어 있어요. 도배질. 1차로 금지되어 있는 게 침묵질, 시킴질, 도배질이야. 침묵질이란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시킴질은 망치부인한테 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배질은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셋 다 금지되어 있어. 예. 그 다음에 닉네임을 불러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인 1조로 들어와갖고 어떤 놈이 A가 들어와갖고 막 망치부인 쌍년아 그래. 그럼 B가 A 개놈아 이러면서 A랑 B랑 막 채팅창에서 싸움을 해. 그러면 망치부인 방송에 아무도 안 듣고 걔네들 싸움 구경을 해.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닉네임 언급이 금지되어 있어요. 욕을 하든 친목을 하든 인사를 하든 누구에게 개인의 이름 불러서 인사하면 블랙 대상이야. 경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프리카 방송에서 우리 방송에서 채팅을 열심히 하는 시청자들이 있어. 그 채팅을 열심히 하는 시청자들을 누가 다 봐. 국정원에서 다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간질을 시켜.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누구랑 누구 저기 누구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질문을 던진다니까? 얘네들의 이간질은 A가 A님, B님이 A님 욕했어요. 이렇게 안 해요. 이간질을 어떻게 하냐? 그 A님, B님 어때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뭐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A는 그 순간부터 왜 B가 뭐라 그랬는데 아니 그냥 그러면서 의혹을 던지는 거야. 의심을 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A는 B에 대해서 뭔가 소설을 쓰기 시작해. 그래서 B가 하는 모든 말이 나에 대한 욕인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깬 방이 아프리카에 수백 개야. 잘 나가던 방이 그대로 다 깨졌어. 그 다음에는 특히 이제 좀 약간 내가 왜 별풍선 많이 쏘는 사람을 모른 척하냐. 별풍선 많이 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붙여. 경쟁을 붙이고 막 누구를 더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싸움을 붙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별풍선을 많이 쏘는 사람을 절대 모른 척하는 거야. 불러주지도 않잖아. 그 다음에 매니저들이라서 절대 안 믿어요. 예, 매니저들이라고 해서 안 믿어. 왜냐하면 이 매니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믿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막 나한테 잘한다 그래서 내가 믿지를 않아. 여러 번 내가 당했기 때문에 뭐 나를 막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아유 그러세요. 그래. 근데 절대 마음을 주지 않아. 왜냐? 마음을 주면 사고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외롭긴 해.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안전한 길이야. 예수님께서 그 무수한 그 인파가 따라다니면서 막 주여 주여 할 때 늘 하신 일이 뭐야? 혼자 산속에 가서 기도하시고 혼자 배 타고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버리고 그런 일을 자꾸 했어. 막 주여 주여 할 때 거기 머물지 않았어. 그게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야. 내가 이번에도 왜 힘들었냐. 그 문재인 팬들은 적어도 상식적이겠지. 합리적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나를 욕하는 걸 보고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무나 한 2달 힘들었어. 생각했지. 이게 나의 헛된 기대다. 문재인의 팬이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한 게 그게 헛된 기대였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상처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딱 그걸 깨달은 순간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야. 뭔데? 문재인 팬은 많다. 그런데 나한테 욕하는 건 다 합쳐야 300이다. 500명도 안 된다.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그 전에는 안 보였어. 막 어떻게 문재인 팬이 나한테 이러지? 이런 마음이 컸어. 근데 문재인 팬 중에서 나한테 쌍욕하고 들이대는 건 다 합쳐야 300이다. 그 300명 중에서도 아주 주도하는 건 고작 30명이다. 나머지 290명은 덩달이고 아주 잔혹하게 나를 씹어대는 건 3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내가 그 모자란 30명 때문에 나머지 문재인 팬 전체를 내가 섭섭해했구나. 그게 그들이 노린 거구나. 그 30마리가 원하는 게 그거야. 이 30마리가 내가 볼 때는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그렇게 적으로 만들었고, 예. 뭐, 이종걸이나 박영선이나 그 중간지대의 의원들의 팬들을 등 돌리게 한 것도 그 30마리야. 마치 지네가 그 30마리가, 지네 30마리만 문재인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짓밟아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게 딱 보이니까 내 스스로 참 부끄럽더라고. 아, 씨발. 나 또 당한 거야? 아니, 10년을 하면 뭐하나. 또 당하고 앉아있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예. 자, 좌우지가 이제 그래서 문재인 팬을 가장한. 나는 걔네들이 문재인 팬이 아니라고. 나 그 30마리는 문재인 팬이 아니라고 봐. 왜냐? 언어가 국정원이랑 똑같아. 내가 그랬잖아. 나는 언어를 추적한다고. 언어는 사상의 표현이에요. 그가 쓰는 말은 사상의 표현이야. 내가 오늘 헌재 게시판에 가서 글을 쓴 거 아마 대부분 알 수 있을걸? 그죠? 내가 쓴 글은 티가 나잖아. 다른 애들 그냥 똑같이 글 쓰는데 나는 뭔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애쓰잖아. 언어는 사상의 지문이야. 언어는 사상의 지문이야. 그런 것처럼 내가 그 30명에게서는 국정원의 지문을 봤어. 예. 국정원의 지문을 봤다니까. 그래서 나는 요거 국정원이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노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심리 고문이야. 예. 이게 심리 고문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되게 절망한 분들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절망한 분들 공통적으로 누군가한테 쌍욕을 들은 사람이야. 그지? 막 악플에 시달렸던 사람들. 트위터나 페북이나 카톡이나 해서 원인 모르게 막 악플에 시달렸어. 막 공격과 비난을 당했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지친 거야. 맞아 틀려? 그치? 이게 심리 고문이야. 말도 안 되게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너무 어이없는가? 그동안에 막 사랑해요 하트 보내주고 막 맨날 사진으로 꽃다발 보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욕을 해. 그 충격이 크잖아. 그치? 그게 심리 고문이야. 그게 심리 고문이야. 기대치를 높인 다음에 막 누군가에게 기대하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의지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팍 치는 거야. 그래서 심리에 기를 꺾는 거예요. 요것들이 지금 그 짓거리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자꾸만 그 절망감이 퍼져나간 사람들을 내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공통점은 인터넷에서 막 댓글 투쟁을 한 거야. 댓글 악플러들한테 시달린 사람들이야.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예. 악플러들한테 시달린 다음에 절망감이 느껴졌다. 전부 다 관심 끊고 싶어졌다 손. 이거야. 그 악플러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쌍욕한 이유가 이거라니까. 대부분 망치부인 방송의 시청자들은 합리적이고 착한 사람들이야.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 누구한테 이유 없이 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막 욕을 먹어. 이유 없이 막 욕을 먹어.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야. 그게 정신적 충격이 되는 거야. 학대거든, 일종의. 집단 학대. 집단 학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을 퍼뜨리는 거야. 예. 절망감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꿀팁. 만약,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요즘에 생각한 게 뭐냐면, 나에 대한 악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뭐요? 솔직히 내가 이 모든 일로부터 갑자기 구원받은 건 국정원 지인이 나무 위키를 뿌린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야. 역시 그놈들이었구나. 그만큼 내가 중요했구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악플을 쓰고 있다면 그건 그만큼 내가 중요한 거야. 안 그래?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국정원이 나에 대해서 뿌리고 다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뉴스 댓글 달았어. 근데 막 나빠요가 갑자기 올라가. 이건 뭐야?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 얘네들하고 절대 말싸움을 안 돼. 내가 그 옛날에 서프라이즈 망하기 전에 거기서 1600명하고 싸워봤다 그랬잖아. 그때 깨달은 거야. 뭐냐? 걔네들이 막 악플을 달아요. 그러면 악플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 악플의 숫자만 세. 일단 사람들 댓글 수에 민감하거든. 악플이 많이 달렸어? 그럼 악플의 논리를 딱 봐. 아, 얘네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지네들이 속상한 게 이 부분이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제목으로 또 글을 써. 그럼 거기에 또 악플이 달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악플을 한 여러 번 딱 겪고 나면 여러분은 그게 스타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 게시판 스타가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일단 딱 여러분이 쓴 글에 누가 악플을 달았다. 공격을 했다. 먹힌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악플을 다는 논리를 봐. 아, 이 논리가 먹힌다는 얘기야. 아, 얘네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이거구나. 가령 얘네들이 특히 국정원에서 내 남편을 갖고 찝어갖고 욕을 해. 국정원 지인들이 퍼뜨리는 얘기가 망치 부인이 지 남편을 띄우기 위해서다. 아니, 내가 남편을 띄울 일이 뭐 있어. 원래 잘하는데. 그러면 얘네가 이게 얘네들이 지금 내 남편이 뭔가 얘네들한테 아킬레스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이유는 뭐냐? 오세훈을 쫓아냈잖아. 오세훈을 쫓아낸 게 우리 신랑이야. 그거 알죠? 우리 신랑이 오세훈을 쫓아냈어. 오세훈을 불러갖고 시정질문 딱 한 번 했더니 그 길로 집 나가갖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아예 사표내버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오세훈이 대선 후보감이었어요. 왜냐?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 이명박 하나였어. 쟤네들이 오세훈을 대통령 후보로 키웠는데 망치 부인 남편이 시정질문 한 번 해갖고 집 나가버렸잖아.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망치 부인하고 남편을 공격하는 거야. 연결해가지고. 거짓말 오지네? 누가 거짓말 오죠? 아, 문재인 구속. 역시 너 국정원이지? 제목이 문재인 구속이 닉네임인 걸로 봐서 너는 국정원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망치 부인 남편이 물고 늘어지면 하루아침에 오세훈도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번에도 오세훈이를 국회로 다시 들여보내려고 했어, 쟤네가. 그거 알죠? 오세훈을 다시 국회로 들여보내려고 누구지? 정세균하고 오세훈하고 지지율 차이가 20%다. 오세훈이 지지율 20% 높다고 그랬어. 그거 기억나요? 작년에 오세훈, 정세균이 지지율이 오세훈이 22%가 높다고 그랬어. 그렇게 언론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청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다 캡쳤더라. 그리고 결과가 다르면 이 언론사 새끼들 전부 다 고소하자 그랬어. 그 다음부터 그거 지지율 얘기가 보도가 안 됐어. 그 다음부터 오세훈이 정세균보다 지지율 높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 그리고 정세균이 거짓말이다, 박빙이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이긴 거야. 내가 지난 총선 때 쓴 방법이 뭐냐면
매번 이 새끼들이 하는 게 뭐냐면 누구랑 누구랑 지지율이 비슷하다. 뭐 앞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준 거야.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전에 누가 대세인지를 보는 거야.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내 표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심리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론조사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예 판이 딱 확정된 거야. 안 건드려. 박빙인 지역만 이 새끼들이 가짜 여론조사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뒤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랑 한명숙이 박빙이었는데 일부러 오세훈이 22% 앞선다고 거짓말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작년 총선 때 뭐라 그랬냐. 여론조사 결과를 전부 다 지역별로 캡처 떠라. 그래서 선거 결과가 다르면 그 여론조사 기관의 사장을 고소하자. 여론조사 회사를 고소한 게 아니라 사장을 고소해라. 왜? 사장이 이름 바꿔서 자꾸 여론조사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 회사의 사장을 고소하자라고 결의를 한 다음부터 아무도 가짜 여론조사 발표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누리당이 190에서 200석 간다. 새누리당이 190에서 200석 간다란 얘기만 나와. 갑자기 그걸로 끝까지 갔어.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새누리당이 대세라고 뻥을 깐 거지만 사실 결국은 투표할 때 유권자들은 동네 분위기를 보거든. 동네 사람들이 지지한 대로 간 거야.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그 새누리당이 190에서 220석 간다고 개뻥들을 모든 언론 천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우리 동네는 아닌가벼. 다른 데는 새누리당이 우세한지 몰라도 우리 동네는 아닌가벼. 그러면서 우리 동네 대세를 찍은 거야. 우리 동네 여론대로. 이것들이 일부러 항상 그 여론조사를 가짜로 뿌려가지고 그걸로 당락을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다르면 그 여론조사 회사의 사장을 고소하자. 책임자를 고소하자고 하니까 이것들이 개별 발표를 못했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내가 이제 막 물고 늘어지겠다. 나 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감옥 갔다 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보고 내가 다 고소하겠다. 새끼들이 아무도 개별 발표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일제히 여론조사에서 JTBC까지 전부 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새누리당이 190에서 220석 간다 라고 얘기했지. 근데 내가 뭐라 했어? 아니다! 여소야대다. 여소야대다. 호남에서 국민의당도 야당이다. 새누리당이 190에서 220석 못 간다. 두고 봐라. 더민주가 일당할 수도 있다. 더민주가 최소한 120에서 130은 간다. 내가 세 가지 얘기했고 세 가지가 다 맞았어. 작년 총선 전에 한 방송을 찾아보면 여소야대, 내가 중국의 황룡산성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구룡 머시기인가 가가지고 여의주를 만지면서 150을 외쳤다. 이거 여소야대 된다는 뜻이다. 내가 저기 소송을 빌었기 때문에 여소야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더민주가 최소한 120에서 130은 간다. 그 더민주가 일당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용문석굴. 용문석굴 가가지고 내가 여의주를 만지면서 150을 외친 다음에 내가 151을 할걸. 그리고 내려왔다. 그 얘기 했잖아요. 나 혼자서 여소야대를 외친 거야. 나 혼자서 여소야대를 계속 외치고 더민주가 120에서 130 간다. 더민주가 일당 될 수도 있다. 다들 비웃었지. 결론은 여소야대가 된 거잖아. 그게 뭘로 한 거냐? 여론조사를 꺾은 거예요. 여론조사란 이름의 거짓말. 여러분 지금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대선 여론조사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황교안 욕을 더해. 박근혜 공범아이가 그러고 있잖아. 몰라. 우리 동네 새누리 지지자들은 약간 좀 고학력이야. 좀 약간 민영 아파트가 많고 고학력 그 지식인들 새누리 지지자가 많았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박근혜 쫄병아이가, 박근혜 공범아이가 쥐가 뭘로 나오나 이러는 거야. 나오겠나?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황교안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 나는 개뻥이라고 봐요. 문재인이 50% 그것도 난 개뻥이라고 봐. 실제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아니야. 그건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이지.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이지. 그건 문재인 개인의 지지율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목적이 뭐냐? 야권의 다른 후보 죽이기였어. 그래서 결국 박원순은 포기한 거 아니야. 박원순, 김부겸을 포기시킨 거야. 그런데 박원순, 김부겸을 포기시킨 게 누구에게 치명상을 주냐? 문재인에게 치명상, 더민주에 치명상을 주는 거야. 그 새끼들이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박원순, 김부겸 지지율이 낮다고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포기시킨 거야. 왜냐?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들으셨죠, 앞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안 가겠다는 얘기 같기도 김현정의 하고 뉴스쇼 같기도 해요. 김부겸 저는 불출마 선언. 근데 이 정도 교감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네. 사실 가는 쪽으로 마음은 있는데 지난번에도 뭐 같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뭐 합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정책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2의 반기문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이 그런 문자 주셨더라고요. 이분도 정치 경험 없기 때문에 현실 정치 뛰어들면 결국 완주 안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냐? 근데 정운찬 전 총리는 반드시 간답니다. 네. 끝까지. 아니 뭐 그동안에 이제 갈고 닦으신 게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부겸 의원 예. 어제 불출마 선언을 이분이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의 도전은 끝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비록 뭐 김부겸 의원의 도전은 끝났지만 불출마 선언의 의미, 상징성은 적지 않습니다. 이 김부겸 불출마 선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지율은 네, 낮았어요. 현대아파트도 지지율은 있어요. 이미 했지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칭찬을 좀 하면요. 예. 김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첫째, 민주당 당적을 갖고 대구에 출마를 했죠. 예. 31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예.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상징처럼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둘째, 민주당을 명실상부 전국 정당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 지역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뭐 부산 경남까지는 진출을 했지만 대구 경북은 불모지였는데 불모지 중에 불모지. 여기에다 민주당의 깃발을 딱 꽂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던 인물입니다. 셋째, 중도적 색채로 민주당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념 스펙트럼으로 보면 김 의원은 오른쪽 중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양한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김부겸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민주당으로선 큰 손실이다입니다. 큰 손실이라고요? 네. 아니 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네, 지지율이 뭐 비록 한 1, 2% 정도 된다 하더라도 뭐 존재감이 적다 이렇게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김부겸 의원의 지지율 대구 1, 경북의 2%는 더민주 단순한 관심이 그냥 숫자상으로 1, 2%가 아닙니다. 상징성이 대단히 큰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누리당 대선 유자가 TK에서 얻은 지지율하고 예. 호남에서 얻은 지지율의 의미가 똑같습니까? 다르겠죠. 다르죠. 김부겸 의원은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바라보게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서 싸우는 경선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도 있어라고 그렇죠. 하면서 중도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렇죠. 내가 그랬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김부겸을 영국 끼워야 된다고.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창 인기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박지성 선수만 있다고 팀 전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원하지는 않잖아요. 루니나 호나우드 같은 그런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실력 있는 선수도 있어야 응원할 맛이 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김부겸 의원 같이 이런 정치인이 민주당 경선에 뛰어준다면 예. 경선에 큰 활력소가 되죠. 아.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불출마가 어떻게 보면 손실이다.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인가는 결선 투표가 생략될 수도 있다입니다. 아니 김부겸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는데 무슨 결선 투표에까지 영향을 줘요? 김부겸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3파전이 됐잖아요. 최성 고양시장도 출마 선언했지만 뭐 사실 지지율이 좀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낮고. 경선이 4파전에서 3파전으로 줄어들면 예.
파이를 나눠 먹을 사람이 한 명 줄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당연히 3명이 가져갈 파이가 커질 것이고 예. 여차하면 1차전에서 1위가 과반 지지율을 가져가서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끝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하. 지금 민주당 경선이 흥미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때문일까요? 아니죠. 안희정, 이재명 이분들의 2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거든요. 재밌거든요. 근데 한 명이 과반 득표를 얻어서 경선이 맥없이 끝난다? 이 경선 흥행 면에서만 본다면 재미와 감동이 아주 약해지겠죠.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되면 근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문재인 전 입장에서는? 대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당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근데 않다. 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예, 예. 1위가 될 때 그냥 맥없이 1위가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정해놓고 1위보다는 좀 드라마틱하게. 네, 그렇죠. 1위가 좀 치열하게, 되더라도. 흥미진진하게. 그래야 본선 경쟁력도 커지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분석이네요. 김부겸의 불출마 선언에 내가 계속 주장했던 거잖아,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김부겸의 동선을 주목하라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 동선이요? 네. 그러니까 비록 지지율이 1, 2%에 불과하지만 예. 가진 자산은 굉장히 많잖아요. 당내 온건파 중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대구라는 지역적 정치적 자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 의원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경선 판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이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어제 펼쳤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애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지역구도에 맞선 감동의 정치인이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고요. 예. 안희정 지사는 상생 공존의 길을 함께 가겠다. 예. 이재명 시장은 야권 연합 공동정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예, 그렇죠. 내가 김부겸 의원이 실현하겠다. 얘기했던 거죠. 그럼 김부겸 의원을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건데요. 그러네요. 뭐 김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심정이 별로 좋지 않겠죠. 요런 얘기들을 후보들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좀 해주셨으면 불출마 안 했을 텐데 꼭 끝나고 나면 반기문 총장 때도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원래 막 그게 정치예요.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지금은 지지자들한테 좀 굉장히 미안하고 예. 또 본인 스스로도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소취대의 마음,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아마 언젠가는 더 큰 것을 얻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부겸 불출마의 이면 행간 민주당 경선판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김성환 씨가 쫙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뭐냐. 대선 지지율 보도에 우리 가능성을 말아먹은 거야. 국민의 희망으로 모아낼 수 있는 정권 교체의 열망의 가능성을 언론의 대선 후보 지지율 발표를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놓친 거야. 솔직히 나 말고 누가 이거 대선 여론조사 가짜라고 얘기했어. 잘 생각해봐. 모든 팟캐스트가 다 여론조사 맞다고 주장했잖아. 내가 계속 이 여론조사 가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거짓말이다. 내가 느끼는 여론의 실제 느낌이 다르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나 빼놓고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결론은 뭐냐? 이게 김부겸하고 박원순이 갖고 있는 건 박원순의 수도권 관심사, 수도권 중도표, 김부겸의 중도표를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번 17년 대선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이건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이야.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지. 김부겸 박원순이 가야 된다. 이 대선 끝까지 박원순이 가야 된다. 박원순을 욕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기어이 박원순을 밟아가지고 문재인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라고 박원순을 밟아서 판을 깼어. 그리고 김부겸은 관심도 일부러 안 준 거야. 그래서 이게 죽어버린 거야. 다행히 안희정은 더 늦기 전에 망치부인의 손을 잡았고 망치부인의 부름에 응했고 차차기라고 완전히 묻어버린 프레임을 깨고 나온 거야. 잘못하면 차차기 프레임으로 저기도 죽일 뻔했어. 안희정도. 그러면 이 경선은 아무 의미 없는 경선이야. 결국 문재인이 당선된 다음에 분명히 그랬겠지. 문재인이 후보가 된 다음에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차피 문재인이 후보되는 거 아니었냐. 감동이 없는 경선. 이렇게 제목 다 뽑아버릴 거야. 그러면 문재인한테 투표 안 하고 다 놀러 갈걸? 이게 대선의 문제라고.
어? 내가 그랬잖아. 한명숙을 2012년에 내가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당대표 된 다음 날부터 한명숙으로 안 된다는 얘기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 한명숙하고 박근혜 사진 나란히 놓고 무능하고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고 힘찬 박근혜라고 비교할 거다. 사실 둘이 나이 차이가 10살도 안 나.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 갈 거다.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러니까 티나는 젊은 남자로 가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했더니 전현희 민평년이라 이인영 민다. 지랄을 하더라고. 자, 이럴 때 꼭 소나무 배나무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해결 방안은요? 라고 물어요. 나는 이미 해결 방안을 다 얘기했어. 경선이 아슬아슬해야 된다. 스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세론으로 가면 안 되고 뭔가 경선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소나무 배나무 망치부인 방송 안 들었어?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몇 번 얘기했잖아. 남들의